안녕하세요. 감동과 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쓴 새로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용산구 삼각지 뒷골목,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린 고깃집 황소 숯불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금요일 저녁에 해방감에 취한 직장인들과 인근 부대에서 쏟아져 나온 군인들이 뒤엉켜 뿜어내는 열기는 찜통처럼 후끈거렸다.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삼겹살 기름 타는 냄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왁자지껄한 고성, 그리고 비릿한 소주 냄새가 섞여 공기마저 끈적거렸다. 그 소란스러운 소음의 중심 구석진 원형 테이블에 송지효 소령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흑백 사진처럼 고요했다. 각 잡힌 정복 차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두 손.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깊은 심해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테이블 맞은편의 사내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넥타이를 풀어 헤친 김철수 중령이 있었다. 그는 젓가락으로 불판 위에 고기 한 점을 집어들며 입맛을 쩝 다시더니 개슴츠레한 눈으로 지효를 훑어내렸다. 야, 송소령. 고기 다 탔잖아. 안 뒤집고 뭐하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김중령의 목소리는 기름기 낀 불판처럼 미끌거렸다. 그의 옆에 앉은 최태석 소령이 입안 가득 쌈을 우겨넣으며 킬킬거렸다. 씹던 음식물이 튀어 테이블 위로 흩어졌다. 아이고, 김중령님.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우리 송소령님이 707 특임대 출신이라잖아요. 사람 죽이는 기술만 배웠지 고기 굽는 법을 어디 배웠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송소령? 최 소령의 말에 테이블에 둘러앉은 나머지 두 명의 대위들이 박장대소하며 소주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경쾌한 소리가 지효의 고막을 날카롭게 긁었다. 맞네, 맞아. 야, 송지호. 너 거기 가면 뭐 뱀 잡아먹고 그런다며? 여자가 독하다, 독해. 그런 데서 어떻게 버텼냐? 솔직히 말해봐.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예쁨 좀 받았겠지? 특전사 마스코트 뭐 그런 거 아니었어? 김중령이 빈 소주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상체를 지효 쪽으로 쑥 내밀었다. 역한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쳐왔다. 지효는 미간을 아주 미세하게 찌푸렸다. 그것은 혐오감이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김중령님. 제 출신 부대에 대한 모욕은 삼가주십시오. 지효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사무적인 톤. 하지만 그 건조함이 오히려 김중령의 비틀린 심사를 자극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과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허? 지금 이거 나한테 정색한 거야? 야, 최소령. 너 봤냐?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 봤습니다요. 와, 무섭네요. 눈빛으로 레이저 쏘는 줄 알았습니다. 손소령, 분위기 파악 좀 하지? 오늘 김중령님 진급심사 앞두고 기분 좋게 한잔하자는데 왜 자꾸 찬물을 끼얹어? 최소령이 빈정거리며 김중령의 빈잔을 가리켰다. 잠 비었잖아. 빨리 안 채워? 여자가 따라주는 술 맛보려고 비싼 돈 내고 회식하는 건데 센스가 꽝이네, 꽝이야. 여자. 지효는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7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 그곳에서 그녀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코드명 블랙,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대원이었을 뿐이다. 손톱이 빠지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훈련 속에서 그녀가 증명해낸 것은 성별이 아니라 생존과 살상 능력이었다. 하지만 저녁 후 배치된 이곳, 육군 본부의 행정부서 회식 자리에서 그녀는 그저 꽂히자 술 시중드는 여자로 전락해 있었다. 지효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들이마시는 숨에 숯불 연기가 매캐하게 섞여 들어왔다. 술은 각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술 시중들러 온 게 아니라 동료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겁니다. 지효의 단호한 거절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시끌벅적하던 식당 안의 소음이 그들 테이블 주변만 진공 상태가 된 듯 뚝 끊겼다.
김중령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 미친. 김중령이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따르라는 술은 따르지 않고 병목을 거꾸로 쥔 채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유리병 부딪히는 소리가 위협적으로 울렸다. 야, 송지호, 너 내가 웃음냐? 계급장이 장식인 줄 알아? 선배가, 아니 상급자가 따르라면 따르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진정하십시오, 중령님. 애가 사회생활을 몰라서 그럽니다. 야, 송지호, 너 진짜 이럴래? 너 이번 근무평점 누가 매기는지 몰라? 김중령님 한마디면 너 내년에 전방으로 쫓겨나는 거 일도 아니야. 빨리 죄송하다고 하고 한 잔 따라. 응? 최소령이 짐짓 중재하는 척하며 지호를 압박했다. 그의 눈빛은 좋은 말로 할 때 기어라라고 말하고 있었다. 권력. 그들이 믿는 것은 오로지 어깨에 달린 계급장과 인사권이라는 얄팍한 권력뿐이었다. 지호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전장에서 마주쳤던 테러리스트들의 광기 어린 눈빛보다 눈앞에 있는 아군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더 역겨웠다. 권력으로 협박하시는 겁니까? 근무 평점을 미끼로 부당한 지시를 따르게 하는 건 군인 복무규율 위반입니다. 뭐? 위반? 야, 이 새끼야. 너 오늘 교육 좀 받아야겠다. 김중령이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요란한 굉음을 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흠칫 놀라 쳐다보았지만 살기등등한 군인들의 기세에 눌려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따라 나와. 안 들려? 나오라고. 김중령이 씩씩거리며 식당 뒷문을 발로 걷어찼다. 철문이 찌그러지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최소령과 대위들이 낄낄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고, 송서령. 그러게, 적당히 좀 하지. 김중령님, 화나시면 손버릇 나쁜 거 소문 못 들었어? 오늘 얼굴 좀 상하겠네. 화장 진하게 하고 왔어야지. 그들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앞둔 관객처럼 들떠 있었다. 여군 장교가 상급자에게 훈계 듣는 상황, 그들에겐 그저 흔한 유흥거리 중 하나일 뿐이었다. 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겨진 정복 하의를 손으로 털어내고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감각을 예민하게 깨웠다. 후회하게 될 텐데. 그녀는 짧게 생각하며 뒷문으로 향했다. 식당 뒷골목은 빛이 들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끼인 좁은 공간, 바닥에는 썩은 물이 고여 있고 쥐새끼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뜯다가 인기척에 후다닥 도망쳤다. 가로등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 김중령이 담배를 입에 물고 삐딱하게 서 있었다. 담뱃불이 반딧불이처럼 붉게 타들어갔다. 왔냐? 문 닫아. 김중령의 지시에 최소령이 철문을 닫고 팔짱을 낀 채 문 앞을 막아섰다. 도주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였다. 좁은 골목 안에 5명의 남녀가 갇혔다. 김중령이 담배 연기를 지호의 얼굴을 향해 길게 내뿜었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지만 지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송지호, 내가 너 봐주려고 했거든? 같은 군인이고 또 여자니까. 근데 네가 기회를 발로 쳤어. 그렇지. 김중령이 한 걸음 다가왔다. 계급장 떼고 붙자는 말, 네가 먼저 꺼낸 건 아니지만 내 눈엔 네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눈빛이 아주 건방져. 선배를 존경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그는 엄지와 검지로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 보이며 비웃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 과외 좀 해주려고. 군대가 어떤 곳인지 계급이 왜 깡패인지 몸으로 좀 느껴봐야 정신을 차리지. 김중령이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시계를 풀러 최소령에게 던졌다. 번들거리는 금시계가 최소령의 손에 안착했다. 얼굴은 봐줄게. 내일 출근은 해야 하니. 배신. 그의 시선이 지호의 복부와 다리로 향했다. 공기 빠진 정신머리는 좀 맞아야 고쳐지거든. 열중 쉬어. 명령이었다. 하지만 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안 들려?
열중시어 하라고 이 기집애야. 김중령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올렸다. 손바닥이 지우의 뺨을 향해 날아오는 궤적이 슬로모션처럼 지우의 눈에 박혔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중심, 과도하게 들어간 어깨의 힘, 턱없이 느린 속도. 707 시절 교관이 휘두르던 목검의 속도에 비하면 하품이 나올 지경이었다. 지호는 김중령의 손바닥이 뺨에 닿기 직전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틀었다. 붕. 허공을 가른 손바닥이 갈 곳을 잃고 휘청였다. 김중령의 몸이 관성에 의해 앞으로 쏠렸다. 그 찰나의 순간 지우의 오른발이 반원을 그리며 김중령의 발목을 낚아챘다. 김중령의 입에서 얼빠진 소리가 나왔다. 세상이 뒤집히는 감각.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중령이 바닥에 썩은 물웅덩이 위로 처박혔다. 흙탕물이 튀어올라 그의 값비싼 셔츠를 더럽혔다. 크. 등짝을 강타한 충격에 김중령이 헛바람을 들이켰다. 골목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구경하던 최소령과 대위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이게 무슨... 최소령이 말을 더듬었다. 쓰러진 김중령이 바들거리며 고개를 쳐들었다. 흙탕물 범벅이 된 얼굴이 악귀처럼 일그러졌다. 너 지금 나 쳤냐? 하극상이야. 이거 당장 헌병대 불러. 김중령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지호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우아한 동작으로 정복 상의를 벗었다. 하얀 와이셔츠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밝게 빛났다. 하극상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호가 셔츠 소매 단추를 풀며 나직하게 은조렸다. 아까 말씀하셨죠? 계급장 떼고 붙자고. 훈계가 아니라 특별 과외라고 하셨던가요? 그녀가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실전 근육으로 다져진 탄탄한 팔뚝이 드러났다. 헬스장에서 만든 보여주기식 근육과는 질이 달랐다. 수없는 반복 훈련과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오로지 상대를 파괴하기 위한 근육이었다. 지금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과목은 인간 개조입니다. 저 미친년 잡아. 뭐해? 다들 보고만 있을 거야? 김중령이 바락바락 악을 썼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최소령과 대위 둘이 주먹을 쥐고 다가왔다. 송지호, 너 진짜 돌았구나. 오늘 여기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최소령이 달려들며 주먹을 휘둘렀다. 덩치가 큰 그는 힘으로 밀어붙일 작정이었다. 하지만 지호에게 그는 덩치 큰 샌드백일 뿐이었다. 지호는 최소령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쳐내며 파고들었다. 동시에 그녀의 팔꿈치가 최소령의 명치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퍽! 숨이 턱 막힌 최소령이 눈을 까뒤집으며 무릎을 꿇었다. 구토가 쏠리는지 헛구역질을 해댔다. 지호는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덤벼드는 대위의 발차기를 피하며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딱! 아, 내 다리. 뼈가 울리는 고통에 대위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순식간에 3명이 바닥을 기고 있었다. 남은 1명의 대위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오지 마세요. 그는 존댓말을 쓰고 있었다. 본능적인 공포가 계급을 잊게 만든 것이다. 지호는 쓰러진 김중령에게 다가갔다. 김중령은 엉덩이로 뒷걸음질 치며 벽에 몸을 붙였다. 야야, 송수령. 아니, 송지호 씨. 말로 하자, 말로. 내가 술이 좀 과했어. 우리 좋게 풀자고. 내가 실수했어. 비굴했다. 방금 전까지 군기를 운운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쟁이만이 남아있었다. 지호는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웠다. 이런 자들이 지휘관이라니. 이런 자들이 내 조국을 지킨다니. 지호는 김중령의 눈높이에 맞춰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코가 닿을 듯 가까운 거리.
지효의 서늘한 눈동자에 공포에 질린 김중령의 얼굴이 비쳤다. 실수? 지효가 싸늘하게 물었다. 당신들이 뱉은 말은 실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당신들이 부린 권력은 리더십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알았으니까 이거 좀 놓고. 아직 1교시도 안 끝났습니다, 중령님. 지효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김중령의 숨이 가빠졌다. 여자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부하가 아니라 전우로서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뼛속까지 새겨드리겠습니다. 지효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주먹은 단단한 돌덩이처럼 보였다. 김중령은 눈을 질끈 감았다. 죽는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그것뿐이었다. 쾅! 지효의 주먹이 김중령의 얼굴 바로 옆 시멘트 벽을 강타했다. 벽돌 가루가 우수수 떨어져 김중령의 어깨 위로 쏟아졌다. 김중령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오줌을 지린 듯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지효는 천천히 주먹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벽에는 그녀의 주먹 자국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다. 그것은 직접적인 폭력보다 더 큰 공포를 심어주었다. 오늘은 경고입니다. 하지만 다음번엔 벽이 아니라 당신 얼굴이 될 겁니다. 지효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재킷을 집어들고 툭툭 털어 어깨에 걸쳤다. 그리고 널브러진 4명의 장교들을 차례로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했다. 회식은 끝났습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지효가 철문을 열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또각또각. 멀어지는 구두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김중령은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치욕스러움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율이 뒤섞였다. 저 독사 같은 년. 김중령이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서 서서히 음습한 도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자신이 당한 수모를 몇 배로 갚아줘야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액정 위로 떨어진 빗방울을 닦아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감찰실장님? 접니다. 김철수.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주 심각한 군 기강 문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김중령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밤은 깊었고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밤새 내린 비로 젖은 아스팔트 위로 군용 차량들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고 회색빛 구름은 건물 옥상을 집어삼킬 듯 낮게 깔려 있었다. 송지효 소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7시 정각에 사무실 문을 열었다. 칼날처럼 다림질된 정복 바지, 티끌 하나 없는 전투화, 그리고 감정을 완벽하게 지운 무표정한 얼굴.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사무실 안을 채우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그녀와 부대원들 사이를 가로막은 것 같았다. 동료 장교들은 서류 뭉치 뒤로 시선을 숨기거나 급하게 전화를 받는 척하며 그녀와의 눈맞춤을 피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것은 호기심, 경멸, 그리고 두려움이었다. 소문은 빛보다 빨랐다.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의 하극상, 상관 폭행, 미친년. 지효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 전원을 켜는 그녀의 손끝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감각은 사무실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봤어? 진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출근했네? 독하다, 독해. 김중영님 입원하셨다던데? 전치 사주라나 뭐라나? 뼈가 부러졌다는데?
와, 진짜 707 출신이라 다르긴 다르네. 사람을 어떻게 팼길래. 뒤쪽 행정병들의 책상 쪽에서 들려오는 소근거림. 지호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전치사주.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다. 어젯밤 김철수 중령은 멀쩡히 두 발로 걸어서 도망쳤다. 벽을 친 건 그녀였지 김중령의 뼈가 아니었다. 놈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해 병원 진단서부터 조작한 것이다. 그때 사무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충성, 편하게들 있어. 아구구. 목에 하얀 보호대를 차고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김철수 중령이 들어왔다. 옆에는 최태석 소령이 마치 중환자를 부축하듯 과장된 몸짓으로 그를 떠받들고 있었다. 김중령의 얼굴에는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팔에는 붕대까지 감겨 있었다. 가관이었다. 헐리우드 액션 배우가 와도 울고 갈 연기력이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김중령과 지호를 번갈아 향했다. 김중령은 지호의 자리를 힐끔 쳐다보더니 보란듯이 큰 소리로 신음을 흘렸다. 아이고, 허리야.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치하라고 했는데 내가 또 책임감이 강해서 쉴 수가 있어야지. 안 그래, 최소령? 아유, 그럼요, 중령님. 그 몸으로 출근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 당장 입원했을 텐데 말입니다. 누구는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앉아 있는데 정말 비교됩니다. 최소령이 지호를 노려보며 비아냥거렸다. 김중령은 짐짓 관대한 척 손을 내저었다. 어허, 최소령. 목소리 낮춰. 같은 사무실 식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부덕해서 벌어진 일인데 누굴 탓하겠어. 그냥 내가 똥 밟았다 생각해야지. 똥 밟았다. 지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저들은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지호를 고립시키고 여론을 조작하여 숨통을 조여오는 과정을 게임처럼 즐기는 것이다. 띠링. 그때 지호의 사내 메신저가 울렸다. 발신자는 감찰실. 귀관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상관상해 혐의로 조사하고자 하니 금일 10시까지 감찰 조사실 사무실로 출석 바람. 올 것이 왔다. 지호는 짧게 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에 사무실 안의 정적이 다시 한번 깊어졌다. 그녀는 모자를 집어들고 뚜벅뚜벅 김중령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김중령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났다. 목 보호대 때문에 고개를 돌리지 못해 몸통 전체를 비틀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뭐야? 또 때리게? 여기 보는 눈이 몇 갠데? 지호는 차가운 눈으로 김중령의 눈동자를 쏘아보았다.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중령님. 뼈가 부러지셨다더니 목소리는 아주 우렁차십니다. 이대 진짜.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호는 김중령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녀의 등 뒤로 김중령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국방부 본관 지하 감찰 조사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밀실은 싸늘했다. 회색 콘크리트 벽과 철제 책상 하나, 그리고 의자 2개가 전부인 삭막한 공간.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거리며 신경을 긁어댔다. 책상 맞은편에는 감찰 장교 오민석 중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김철수 중령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흉내낸 사적 모임의 일원이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오 중령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송지호 소령. 앉아. 지호는 절도 있게 경례를 붙이고 의자에 앉았다. 충성. 소령 송지호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오 중령은 대답 대신 담배를 입에 물었다. 실내 흡연 금지 구역이었지만 이 밀실 안에서 법은 오 중령 자신이었다. 그가 내뿜은 연기가 지호의 얼굴 쪽으로 흘러갔다. 송소령, 자네 군 생활 얼마나 남았지?
오중령이 서류를 들추지도 않은 채 삐딱하게 물었다.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묻나? 이번 사건 사이즈가 딱 나오잖아. 한건 폭행, 하극상, 거기다 전치 사주상해. 이거면 옷 벗는 걸로 안 끝나. 군교도소 가야 돼. 젊은 나이에 인생 종치고 싶어? 협박부터 시작이었다. 지효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희롱과 모욕을 한 것은 김철수 중령입니다. 오중령이 픽 웃음을 터뜨렸다. 성희롱? 증거 있어? 당시 식당에 있던 종업원들과 아, 그 종업원들? 방금 진술서 받아왔는데 자네가 술 취해서 난동 부리고 김중령님 멱살 잡고 끌고 나갔다던데. 아주 쌍욕을 하면서 말이야. 지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럴 리 없었다. 식당 이모님은 분명 김중령 일행의 행패를 보며 혀를 찼었다. 못 믿겠나? 여기 진술서 봐. 여군 장교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도장까지 찍혀있네. 오중령이 종이 한 장을 흔들어 보였다. 뇌물과 회유 아니면 협박. 저들은 이미 손을 써둔 것이다. 민간인 식당 주인 하나 입막음하는 것쯤은 그들에게 일도 아니었으리라.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억울함보다 더 큰 분노, 무력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군복이 지금 이 순간 죄수복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보안 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골목길 입구 쪽에. 아, 그거? 공교롭게도 어제 고장이 났더군.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 참 운도 없지, 송소령. 오중령이 책상 위로 몸을 기울이며 지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먹잇감을 앞에 둔 뱀의 눈빛이었다. 상황 파악돼? 지금 모든 증거, 모든 증인이 자네가 가해자라고 말하고 있어. 김중령님은 관대하신 분이라 자네가 진심으로 무릎 꿇고 빌면 형사 고소까진 안 가시겠대. 그냥 조용히 옷 벗고 나가는 선에서 끝내주신다는데 어때? 감사하지 않아? 그것이 본론이었다. 지효를 군에서 내쫓는 것. 707 출신의 눈엣가시 같은 여군을 제거하고 그들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것. 지효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 안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다. 여기서 무릎 꿇으면 끝이다. 하지만 버티면 군 교도소라는 협박이 단순한 빈말이 아님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군사법원은 그들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지효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오중령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707에서 똥꼬집만 배워왔나? 야, 송지호,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너 하나 묻어버리는 거 우리한테는 일도 아냐. 쾅! 오중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오늘 밤까지 반성문 써와. 아니, 심할 썼어? 제가 술에 취해 상관을 폭행했습니다. 라고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적어. 안 그러면 내일 당장 징계위원회 소집해서 너 파면시킬 거니까. 오중령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조사실을 나갔다. 철문이 쾅 닫히며 굉음을 냈다. 덩그러니 남겨진 지효는 텅 빈 밀실 안에서 깊은 숨을 토해냈다. 폐쇄 공포증이 올 것만 같은 압박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전장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707 시절 적진 깊숙이 침투했을 때도 이런 고립감은 느끼지 못했다. 그때는 적어도 등을 맞댈 전우가 있었고 믿을 수 있는 지휘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군이라 믿었던 자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지효는 떨리는 손으로 정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 위로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동기들, 그들도 몸을 사리느라 바쁠 것이다. 가족? 걱정만 끼칠 뿐이다. 그때 휴대전화 화면에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 정보 없음. 내용 독사. 굴에 갇혔군. 혼자서는 못 빠져나올 텐데. 지효의 눈이 가늘어졌다. 누구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 이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사람. 내용. 오늘 밤 10시. 이태원 벙커. 바.
김철수의 약점을 원한다면 혼자 와. 함정일 수도 있었다. 또 다른 덫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효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했다. 지효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조사실을 나서는 지효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만큼 단단했다. 그날 밤 10시 이태원 뒷골목.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큰 길을 벗어나자 어둡고 은밀한 분위기의 골목이 나타났다. 벙커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지하바 입구는 마치 방공호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육중한 철문으로 막혀 있었다. 지효는 사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검은색 가죽 재킷에 청바지 그리고 캡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그녀는 주위를 경계하며 철문을 밀고 들어갔다. 실내는 어두웠다. 재즈 음악이 낮게 깔려 있었고 희미한 조명 아래 몇몇 외국인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지효는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검은색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위스키 한 잔과 낡은 군번줄이었다. 지효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문자 보낸 게 당신입니까?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후드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날카로운 흉터가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강렬한 인상. 하지만 눈빛만큼은 장난기 어린 소년처럼 빛나고 있었다. 어서와 송소령. 아니, 코드명 블랙이라고 불러야 하나? 남자가 빙긋 웃으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지. 기다리고 있었어. 지효는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아래로 손을 넣어 언제든 반격할 수 있는 자세를 취했다. 누구십니까? 제 코드명은 어떻게 아시는 거죠?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나도 한때는 그쪽 바닥에서 굴렀던 사람이라 김철수 그 인간 쓰레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지. 남자가 위스키 잔을 흔들며 말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청명했다. 본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수의 약점이 뭡니까? 성격 급한 건 여전하네. 좋아. 바로 들어가지. 남자는 품 안에서 USB 저장 장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엔 김철수가 지난 3년 동안 군납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데요. 그리고 회식비 명목으로 공금을 환영해 유흥업소에 탕진한 장부 사본이 들어있어. 물론 어제 식당 주인 협박하는 통화 녹음 파일도 포함되어 있고. 지효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었다. 김철수의 목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급 증거였다. 이런 걸 왜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당신 정체가 뭡니까? 남자는 씩 웃으며 자신의 군번줄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짤랑. 나? 그냥 지나가는 예비역이라고 해두지. 옛날에 707이랑 합동훈련할 때 자네한테 빚진 게 하나 있거든? 기억 안 나나? 3년 전 강릉 대침투 작전 때. 지효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기억 하나가 스쳤다. 폭우가 쏟아지던 산속 부상당해 낙오되었던 정보사령부 소속 대위. 자신이 업고 3km를 뛰었던 그 남자. 설마 이 대위님? 빙고. 이제야 알아보네. 섭섭하게. 남자는 후드를 벗었다. 짧게 깎은 머리, 구릿빛 피부. 그는 HID 출신의 전설적인 요원, 이름은 이진수였다. 이진수라고 하네. 전역하고 지금은 흥신소 비슷한 거라고 있지. 군대 똥 치우는 게 내 주특기라서. 이진수가 씩 웃으며 USB를 지효 쪽으로 밀었다. 이걸로 김철수만 잡을 건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몸통까지 건드릴 건가? 선택은 자네 몫이야. 하지만 명심. 이걸 터트리는 순간 전쟁은 진짜 시작. 감찰실장 오민석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장군들까지 전부 적으로 돌리게 될 거야. 지효는 차가운 금속성의 USB를 손에 쥐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서늘함이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두려움? 아니, 그것은 전율이었다. 상관없습니다.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지효의 눈빛이 확고해졌다.
이진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다. 좋아. 그 눈빛이 마음에 들어. 건배할까? 사냥의 시작을 위한. 지호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의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다. 폭풍 전야의 정막이 부대 전체를 짓누르는 듯 했다. 송지효 소령은 관사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정복의 주름은 칼날처럼 서 있었고 왼쪽 가슴에 달린 약장들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였다. 그 약장 하나하나에는 그녀가 사선을 넘나들며 흘린 피와 땀이 스며 있었다. 오늘 저들은 이 명예로운 훈장들을 수치스러운 낙인으로 바꿔버리려 할 것이다. 지효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집어들었다. 어젯밤 이진수로부터 건네받은 김철수 중령의 목줄을 쥘 무기였다.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정복상의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다. 심장 박동에 맞춰 저장 장치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다. 가자. 짧은 독백을 남기고 그녀는 방을 나섰다. 본청 3층 대회의실. 징계위원회 장소로 지정된 이곳은 공기부터 달랐다. 창문은 모두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고 긴 디귿자 형태의 테이블에는 위원들이 배심원처럼 앉아 있었다. 정면 중앙에는 위원장인 인사처장 박대령이, 그 오른쪽에는 감찰 장교 오민석 중령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 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지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군거림이 잦아들었다. 충성. 소령 송지효 징계위원회 출석을 명받았습니다. 지효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박대령은 안경 너머로 지효를 훑어보았다. 건조하고 권위적인 시선이었다. 자리에 앉도록. 지효는 지정된 피심이자 석에 앉았다. 그녀의 맞은편 대각선 방향에는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한 김철수 중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목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오늘은 휠체어까지 타고 있었다. 과함을 넘어 우스꽝스러울 정도였지만 회의실 안에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다. 김중령은 지효와 눈이 마주치자 고통스러운 척 인상을 찌푸리며 신음을 흘렸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군. 진통제의 기운이 떨어졌나? 김중령의 옆에 앉은 최태석 소령이 안절부절 못하며 물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는 신용을 했다. 중령님, 괜찮으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오늘 정의가 구현될 겁니다. 오민석 중령이 헛기침을 하며 회의 시작을 알렸다. 지금부터 송지효 소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관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해. 둘째, 음주 후 소란행위로 인한 투미유지 의무 위반. 셋째, 항명 및 하극상. 오 중령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법정의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피해자 김철수 중령은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현재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감찰실은 송지효 소령에 대해 파면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파면. 군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연금 박탈은 물론이고 불명예 제대라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닐 터였다. 박 대령이 지효를 바라보았다. 송지효 소령, 혐의 내용을 인정하나? 지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박 대령을 지나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김철수 중령에게 꽂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오민석 중령이 쾅 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증거가 명백한데 오리발을 내밀어? 식당 종업원의 진술서, 동석했던 장교들의 증언, 그리고 병원 진단서까지 다 있어. 네가 술 먹고 난동 부리다가 김중령님을 폭행한 거,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야. 그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뭐? 조작? 너 지금 감찰실을 모독하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날 식당 폐쇄회로 CCTV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효가 잠시 말을 멈추고 안주머니에서 저장 장치를 꺼냈다. 삭제된 것은 영상뿐입니다. 소리는 지워지지 않았더군요. 김철수 중령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그의 손이 하얗게 질렸다. 저게 뭐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효는 망설임 없이 일어섰다. 제지할 틈도 없이 회의실 중앙에 놓인 프레젠테이션용 노트북에 저장 장치를 꽂았다. 이건 김철수 중령님이 말씀하신 군인 정신의 실체입니다. 지효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 치지직. 잡음이 섞인 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다. 야, 송지호. 너 이번 진급 실력으로 한 거 아니잖아? 위에서 여군 할당제니 뭐니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거 누가 몰라? 여자가 따라주는 술맛이 제일 좋은 법이야. 자, 여기 채워. 예쁘게. 내년 인사고과 때 내가 신경 좀 써줄게.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식당에서의 대화가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모욕, 성희롱, 그리고 인사권을 빌미로 한 협박까지. 회의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박 대령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건. 하지만 지효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김철수 중령님이 두려워하신 건 단순한 폭행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지효가 다음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엑셀 파일 하나가 띄워졌다. 복잡한 숫자와 날짜 그리고 업체명들이 나열된 장부였다. 지난 3년간 부대 피복 납품 업체인 대성실업으로부터 김철수 중령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입니다. 회식비 명목으로 청구된 법인 카드가 실제로는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중령이 벌떡 일어났다. 허리가 아파 휠체어를 타고 있다던 그는 너무나도 멀쩡하고 다급하게 움직였다. 당장 꺼! 이거 모함이야. 조작된 거야. 그는 휠체어를 박차고 나와 노트북을 향해 달려들었다. 목 보호대가 덜렁거리며 그의 우스꽝스러운 꼴을 더 강조했다. 초년이 미쳐가지고. 야, 최소령, 뭐해? 당장 노트북 빼서. 최소령과 오민석 중령이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지효는 침착하게 노트북 앞을 막아섰다. 달려드는 김철수 중령의 손이 지효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탁! 지효가 김중령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다. 그리고 아주 낮고 살벌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허리 아프시다더니 아주 날라다니십니다. 중령님. 지효의 소나기 힘에 김중령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내 손목!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 고통이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원들이 웅성거리고 박 대령은 망치로 책상을 두들겼다. 조용! 다들 자리에 앉지 못해. 박 대령의 고함에 소란이 잦아들었다. 김철수 중령은 바닥에 주저앉아 씩씩거렸고 오민석 중령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화면에는 여전히 비리 장부가 띄워져 있었다. 박 대령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송소령, 저 자료. 퓨처가 어딘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본 데이터와 대조해 보시면 조작이 아님을 아실 겁니다. 여기엔 오민석 감찰 장교님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오민석 중령이 딸꾹질을 했다. 너. 지효는 시선을 돌려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든 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저는 오늘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 아닙니다. 계급을 무기로 부하를 유린하고 국가의 세금을 사리사욕에 채우는 자들이 지휘관으로 있는 한 이 부대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효의 목소리에는 울림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썩어빠진 조직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쾅!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헌병대 완장을 찬 무장군인 4명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 별 2개, 소장 계급장을 단 사단장이 들어왔다. 서늘한 표정의 사단장 등 뒤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어젯밤 이태원 바에서 만났던 이진수였다. 그는 양복 차림에 방문증을 목에 걸고 있었다. 사단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추태들인가? 박 대령과 위원들이 황급히 기립하여 격려했다. 충서, 사단장님, 여긴 징계 심사 중이라. 징계? 누가 누굴 징계한다는 건가? 사단장이 김철수 중령과 오민석 중령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긴급 체포영장이 나왔네? 김철수, 오민석, 뇌물수수, 공금 횡령, 그리고 무고혐의다. 단자 끌고 가. 헌병들이 김철수와 오민석에게 다가가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사단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송지우 전현이 꾸민 짓입니다. 김철수 중령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헌병들은 거칠게 그를 끌고 나갔다. 목 보호대가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다. 오민석 중령은 다리가 풀렸는지 질질 끌려나가며 넋나간 표정을 지었다. 상황이 종료되자 사단장은 지호에게 다가왔다. 송지우 소령. 충성. 자네가 보낸 투서, 잘 봤네.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사단장의 눈빛이 묘하게 번뜩였다. 칭찬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눈빛이었다. 방식을 너무 과격하게 택했어. 군은 질서와 체계로 움직이는 조직이야. 내부의 치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까발리면 국민들이 우리 군을 어떻게 보겠나? 지호는 사단장의 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감지했다. 김철수와 오민석은 꼬리 자르기일 뿐이다. 이 거대한 비리의 사슬은 더 높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사단장 뒤에 서 있던 이진수가 지호에게 윙크를 보냈다. 이제 시작이야라는 신호였다. 일단 이번 징계건은 보류한다. 하지만 자네에 대한 처분은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 대기발령 상태로 근신하도록. 이상. 사단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지호는 홀로 남겨졌다. 승리했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지호는 바닥에 떨어진 김철수의 목 보호대를 밟고 지나갔다. 회의실 창문의 블라인드 틈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근신이라. 지호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오히려 좋아. 더 자유롭게 사냥할 수 있으니까.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이진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1라운드 종료. 다음 타깃은 누구지? 부대 밖으로 나오는 지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만 그녀가 향하는 길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진짜 적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근신 명령을 받고 관사로 돌아온 송지효는 짐을 꾸렸다. 옷가지 몇 벌과 비상금 그리고 707 시절 사용했던 전술용 나이프 한 자루. 그녀의 방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처럼 금세 썰렁해졌다. 군인으로서의 삶이 정지된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집념뿐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부대 위병소를 빠져나왔다. 100m에 비친 위병소의 차단기가 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그녀와 군대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목적지는 서울 마포구의 한 허름한 기사식당. 이진수가 알려준 접선 장소였다. 점심시간이 지난 식당은 한산했다. 구석자리에서 돼지불백을 뒤적거리고 있는 이진수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지호를 보자 턱짓으로 앞자리를 가리켰다. 왔어? 밥은? 안 먹었으면 한 숟갈 뜨지.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싸우는 거야. 지호는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다. 식당 아주머니가 물통을 탁 내려놓고 갔다. 김철수 중령 구속은 됐지만 꼬리 자르기일 뿐입니다. 사단장님 눈빛을 봤습니다. 그분도 뭔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닦았다. 역시 눈치 빠르네. 맞아. 김철수는 그냥 돈 심부름이나 하던 하수인이야.
진짜 몸통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있지. 이진수가 품 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지효에게 밀어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로 뒤덮인 문서 파일 하나가 떠 있었다. 김철수의 비리장부 구석에 숨겨져 있던 파일이야. 암호를 푸느라 꼬박 밤을 새웠지. 파일명이 뭔지 아나? 707 프로젝트. 지효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707.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자부심이 서린 부대 이름이 왜 이런 더러운 장부에 적혀 있는가? 무슨 뜻입니까? 부대가 조직적으로 비리에 가담했다는 겁니까? 아니, 부대 전체가 아니라 부대의 이름을 팔아먹는 놈들이 있다는 거지. 이 내용을 봐. 지효가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민간인 불법 사찰, 기업 합병 협박, 그리고 의문의 사고사로 위장된 청부 폭력 기록들. 실행자 명단에는 코드명만 적혀 있었지만 그 코드명들은 지효에게 낯설지 않은 방식이었다. 알파, 브라보, 찰리. 특수부대 식별 부호였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야. 누군가 전역한 특수부대원들을 모아서 사설 용역 깡패처럼 부리고 있어.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게 바로 국방부 고위층이고. 그때였다. 식당 밖에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 하는 타이어 마찰음이 날카롭게 고막을 찢었다. 이진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손님 오셨군. 밥 편하게 먹긴 글렀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6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3단봉이 들려 있었다. 일반적인 깡패들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절도 있는 움직임, 감정이 거세된 표정. 그들은 프로였다. 송지우 소령 되시나? 정중히 모시러 왔습니다. 같이 가주시죠. 선두에 선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귀에는 무전기 이어폰이 꽂혀 있었다. 지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에게입니까? 사단장? 아니면 더 위쪽? 말이 많으시네. 좋은 말로 할 때 파시죠. 험한 꼴 보기 싫으시면 야 형씨들 식당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밥맛 떨어지게. 이진수가 깐죽거리며 끼어들었다. 사내 하나가 이진수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붕. 하지만 이진수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날렵하게 몸을 숙인 이진수가 사내의 명치를 주먹으로 올려쳤다. 억소리와 함께 사내가 고꾸라졌다.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엎드리세요. 지효가 식당 아주머니를 향해 소리치며 테이블을 걷어찼다. 무거운 식탁이 날아가며 덤벼드는 2명의 사내를 덮쳤다. 쾅! 우당탕! 좁은 식당 안은 순식간에 난투극 현장으로 변했다. 지효는 달려드는 남자의 팔을 잡아 꺾고 그대로 업어치기로 바닥에 꽂았다. 1년이? 뒤에서 다른 놈이 3단봉을 내리쳤다. 지효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피하고 뒤차기로 놈의 복부를 가격했다. 묵직한 타격감이 발끝에 전해졌다. 하지만 놈들은 맷집이 좋았다. 맞고 쓰러져도 금세 다시 일어났다. 일반인이 아니었다. 군인이다. 지효는 직감했다. 그들의 공격 방식은 707의 근접 전투술과 흡사했다. 급소를 노리는 간결한 동작, 통증을 무시하고 덤비는 끈기. 송소령, 뒷문! 이진수가 의자를 휘둘러 길을 트며 소리쳤다. 지효는 주방 쪽으로 몸을 날렸다. 뜨거운 국솥이 끓고 있는 주방. 놈들이 좁은 통로로 밀고 들어왔다. 지효는 국자를 집어들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더 다가오면 끓는 물을 붓겠습니다. 독한 년. 선두의 남자가 멈칫했다. 그 틈을 타 지효는 주방 뒷문을 발로 찼다. 낡은 나무 문이 부서지며 열렸다. 밖은 좁은 골목길이었다. 튀어! 이진수가 뒤따라 나오며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쾅쾅 문을 부수려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2 사람은 미로 같은 골목길을 전력으로 질주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지효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자신의 기술을 가진 적들. 707의 망령이 그녀를 쫓고 있었다. 도망친 곳은 이진수가 마련해둔 안전가옥, 인천 월미도 근처의 낡은 모텔이었다. 창밖으로는 검은 바다가 넘실거렸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다. 지효는 욕실에서 피 묻은 손을 씻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지쳐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아까 식당에서 마주친 놈들의 기술. 그것은 분명 707 대테러팀의 살상 무술이었다. 민간에 유출되어서는 안 될 기술들이었다. 방으로 돌아오니 이진수가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놈들의 차량 번호판을 조회했어. 대포차더군. 하지만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니 흥미로운 곳이 나왔어. 이진수가 지도 위에 한 지점을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쳤다. 인천항 제3부두 컨테이너 야적장 구석에 위치한 대성 물류창고. 김철수 장부에 있던 대성실업의 자회사야. 아까 그놈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가 놈들의 본거지일 가능성이 높아. 오늘 밤 들어갑니다. 지효가 주저없이 말했다. 위험해. 놈들은 무장하고 있을 거야. 퉁기도 있을 수 있어. 확인해야 합니다. 제 후임들이 혹은 선배들이 저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이진수는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지효의 눈빛을 보고는 다시 집어넣었다. 그래, 말린다고 들을 성격이 아니지. 대신 단독 행동은 안 돼. 내가 후방 지원할 테니 신호하면 움직여. 새벽 2시. 인천항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해 시야는 흐릿했고 바닥은 미끄러웠다. 지효는 검은색 우비로 몸을 감싸고 컨테이너 사이를 그림자처럼 이동했다. 대성 물류창고는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었다.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지만 지효는 그들의 사각지대인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침투했다. 먼지 쌓인 환풍 통로를 기어가 철망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창고 안은 거대한 훈련장 같았다. 샌드백, 매트, 그리고 사격 연습용 표적지. 수십 명의 사내들이 땀을 흘리며 격투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교관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지효는 숨을 멈췄다. 남자의 얼굴이 조명을 받아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민우. 707 시절 그녀의 사수였고 누구보다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졌던 선배. 2년 전 부상으로 전역했다던 그가 왜 여기에 있는가? 자, 동작 그만. 707 정신이 다 썩었어. 이따위로 해서 VRP 경호하겠나? 다시. 박민우의 고함 소리가 창고를 울렸다. VIP 경호. 단순한 깡패짓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설 PMC를 가장한 불법 무력 집단이었다. 지효는 떨리는 손으로 소형 카메라를 꺼내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것만 있으면 놈들의 실체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다.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끽. 녹슨 환풍구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미세한 소리였지만 아래에 있던 박민우의 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누구냐? 박민우가 정확히 지효가 숨은 곳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젠장. 지효는 망설임 없이 환풍구 철망을 뜯어내고 아래로 뛰어내렸다. 5m 높이. 그녀는 낙법으로 충격을 흡수하며 바닥에 착지했다. 수십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송지효? 박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선배님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전역하고 고향 가서 농사 지으신다면서요. 이게 농사입니까? 지효가 훈련장을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박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롭지 않아, 지효야. 우린 평생 국가를 위해 개처럼 일했어. 근데 남은 게 뭐지? 부서진 무릎과 쥐꼬리만한 연금뿐이야. 야, 잡아. 박민우가 손짓했다. 훈련하던 사내들이 우르르 지효를 에워쌌다. 비키십시오. 전우끼리 주먹질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우?
여기엔 전호 없어. 고용주와 피고용인만 있을 뿐이지. 잡아! 사내들이 달려들었다. 지호는 이를 악물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선두에 놓은 명치를 걷어차고 옆에서 들어오는 주먹을 막아내며 품 안에 3단봉을 꺼냈다. 촥! 강철 3단봉이 펴지며 허공을 갈랐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지호는 춤을 추듯 놈들 사이를 누비며 급소를 가격했다. 퍽, 악.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창고의 거대한 셔터가 굉음과 함께 찌그러지며 열렸다. 쿡콱콱쾅. 1톤 트럭 한 대가 후진으로 셔터를 들이받고 난입했다. 이진수였다. 파, 빨리! 트럭 짐칸에서 이진수가 소리쳤다. 지호는 덤벼드는 두 놈을 쓰러뜨리고 트럭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박민우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는 것이 보였다. 탕!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지호의 발치에 튀었다. 진짜 쏘는구나. 지호는 씁쓸함을 삼키며 트럭 짐칸에 몸을 날려 매달렸다. 트럭이 굉음을 내며 창고를 빠져나갔다. 빗속으로 멀어지는 창고를 바라보며 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존경했던 선배가 돈을 위해 영혼을 팔았다. 그 사실이 총상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다.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상황은 최악이었다. 트럭은 인천 외곽의 폐차장에 멈춰섰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고 있었다. 이진수는 핸들을 내려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미친 새끼들. 진짜 싫다는 소다니. 이제 우린 완전히 테러리스트 취급받을 거야. 지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영상 찍었습니다. 박민우 선배가 지휘하는 모습, 불법 무기들 전부 다요. 좋아. 이걸 언론에 터뜨리면 게임 끝이야. 이진수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기자. 나야. 툭 좀 하나 줄게. 대한민국 뒤집어질 거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오케이. 광화문으로 갈게. 두 사람은 다시 서울로 향했다.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언론이 움직이면 국방부도 검찰도 덮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광화문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자가 아니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사복 경찰 수십 명이 카페를 포위하고 있었다. 저기 있다. 용의자 차량. 손들어. 차에서 내려. 함정이었다. 기자가 배신했거나 이미 놈들의 소나기에 있었던 것이다. 젠장. 대한민국에 믿은 놈 하나 없네. 이진수가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 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다. 세워요. 시민들이 다칩니다. 지금 시민 챙길 때야? 잡히면 우린 죽어. 차는 골목길을 질주했다. 뒤에서 경찰차들이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막다른 골목. 이진수는 차를 버리고 뛰자고 했다. 두 사람은 청계천 다리 밑으로 뛰어내렸다. 어둠과 빗소리가 그들의 숨소리를 감춰주었다.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는 다리 밑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송수령. 아니 지우야. 이진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지호를 불렀다. 이대로는 둘 다 잡혀. 내가 미끼가 될 테니까 넌 증거 가지고 튀어. 무슨 소리입니까?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놈들이 노리는 건 너야. 그리고 이 증거고. 내가 시선을 끌면 넌 빠져나갈 수 있어. 나 알지? 산전수전 다 겪은 거. 금방 따돌리고 연락할게. 이진수는 지호의 손에 촬영된 영상이 담긴 저장 장치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대답도 듣지 않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여기다. 나 잡아봐라 이 짭새들아. 이진수가 고함을 지르며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곧이어 호루라기 소리와 고함 소리가 그쪽으로 몰려갔다. 지호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빗물이 눈물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707의 에이스, 최정의 요원이었던 송지호.
하지만 지금 그녀는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선배에게 배신당하고 동료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도망자 신세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장 장치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러왔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지호는 다짐했다. 법이, 제도가 그리고 사람이 그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그녀 자신의 방식대로 심판할 것이다. 늑대의 방식, 아니 707의 방식대로.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군인의 것이 아니었다. 복수에 굶주린 짐승의 눈빛이었다. 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배터리를 분리해 하수구에 던져버렸다. 추적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였다. 그리고 빗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 그녀는 유령이 되어 그들의 목을 노릴 것이다. 서울의 밤은 화려하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는 깊고 어두웠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잦아들고 을지로 세운 상가의 낡은 콘크리트 건물 위로 습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송지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미로처럼 얽힌 상가 복도를 걸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체온을 뺏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열기로 번들거렸다. 그녀가 멈춰 선 곳은 만물 수리점이라는 간판이 덜렁거리는 허름한 가게 앞이었다. 셔터는 내려져 있었지만 지호는 셔터 귀퉁이의 녹슨 틈을 특정한 리듬으로 두드렸다. 쿵, 쿵쿵, 쿵. 잠시 후 셔터 안쪽에서 드르륵 소리가 나더니 사람 하나가 겨우 통과할 만큼 문이 열렸다. 지호는 몸을 낮춰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내부는 밖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딴 세상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웅웅거리는 서버 냉각 팬 소리가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컵라면을 먹으며 키보드를 두드리던 덥수룩한 머리의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어서 와라, 송수령. 아니, 이제는 현상 수배범이라고 불러야 하나? 남자의 이름은 최민석. 과거 707 정보작전대 최고의 해커였으나 군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지적했다가 윗선의 미움을 사강제 전역당한 인물이었다. 지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기술자였다. 도움이 필요해. 이 영상 세상에 뿌려줘. 지호가 품에서 방수팩에 쌓인 저장 장치를 꺼내 최민석의 책상 위에 던졌다. 최민석은 라면 국물을 들이키고는 장치를 집어들었다. 이진수 형님한테 연락 받았어. 미끼가 되어주셨다면서? 그 형님다운 무모함이네. 어디 보자. 최민석이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모니터 화면에 인천 물류창고의 불법 훈련 영상과 박민우의 얼굴, 그리고 무기 밀매 현장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최민석의 휘파람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와우, 대박인데? 이거 터지면 장군들이 우수수 떨어지겠어. 근데 문제는 최민석이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 하나를 띄웠다. 지금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가 총동원돼서 내 흔적을 찾고 있어. 이 영상을 그냥 인터넷에 올리면 1분 안에 삭제되고 역추적당해서 우리 위치까지 들통나. 방송국? 이미 주요 언론사 데스크에는 송지우 제보받지 말라는 보도 지침이 내려갔을걸?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야? 지우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방법이 없지는 않지. 다만 위험할 뿐. 최민석이 모니터 화면을 전환했다. 서울 성북구의 고급 주택가 지도가 나타났다. 놈들의 서버, 그러니까 이 모든 불법 자금과 명령 체계가 관리되는 메인 서버는 인터넷망이 연결되지 않은 폐쇄망이야. 물리적으로 접속하지 않으면 해킹이 불가능해. 그 서버가 어디 있느냐? 최민석의 손가락이 지도 위에 거대한 저택을 가리켰다. 여기 장영민 대장, 육군 참모총장의 사택. 강영민. 지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육군 최고의 권력자이자 군인들의 우상으로 불리는 인물. 김철수 중령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물이었다. 그가 이 모든 비리의 정점이었다니. 이 영상만으로는 부족해. 놈들은 조작된 영상이라고 오리발 내밀 거야. 하지만 강영민의 자택 지하에 있는 메인 서버에서 원본 장부와 살생부를 빼낸다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지. 거길 직접 들어가라고. 어때? 707의 전설 송지우라면 가능하지 않겠어? 물론 경비는 청와대 수준이겠지만. 지효는 화면 속 강영민의 저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높은 담벼락,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그리고 무장 경호원들. 죽으러 들어가는 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진수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고 박민우 선배가 타락했다. 돌아갈 길은 없었다. 장비 챙겨줘. 오늘 밤에 들어간다. 최민석이 시익 웃으며 서랍을 열었다. 소형 이어마이크, 특수 해킹 툴이 담긴 이동식 디스크, 그리고 전기가 흐르는 너클 장갑이 나왔다. 준비해뒀지? 알아서 돌아와라. 나까지 잡혀가기 싫으니까. 새벽 3시. 성북구의 고급 주택가는 죽은 듯 고요했다. 강영민 총장의 저택은 요새와 같았다. 3m 높이의 담벼락 위에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정문에는 사설 경비원들이 2인 1조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지효는 저택 뒷산의 나무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어둠에 완벽하게 동화된 그녀의 호흡은 느리고 깊었다. 하나, 둘, 셋. 그녀는 경비원들의 교대 패턴을 읽었다. 틈은 단 15초. 그 사이에 담을 넘고 정원을 가로질러 본관 뒷문으로 진입해야 했다. 지금이야. 지효가 나무에서 뛰어내렸다. 착지 소리는 젖은 낙엽에 묻혔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담벼락에 붙어 도약했다. 순식간에 담을 넘은 그녀는 정원의 조경수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렸다. 거기 누구냐? 순찰 돌던 경비원이 인기척을 느끼고 손전등을 비췄다. 빛이 닿기 직전 지효가 몸을 날렸다. 퍽! 지효의 주먹이 경비원의 턱을 강타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경비원이 쓰러졌다. 지효는 그를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 숨겼다. 귀에 꽂은 이어마이크에서 최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뒷문 도어락 해킹 완료. 5초 안에 열려. 5, 더, 3. 딸깍. 뒷문이 열렸다. 지효는 저택 내부로 진입했다. 복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어 발자국 소리가 울리기 쉬웠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양말 바람으로 소리 없이 움직였다. 목표는 지하 서재. 강영민의 개인 금고이자 서버실이 있는 곳이었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 로비에 다다랐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박수를 쳤다. 짝짝짝. 대단하구나, 송지호. 여기까지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익숙한 목소리. 로비의 조명이 켜지며 박민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인천에서와는 달리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용병 4명이 서 있었다. 선배님. 아니, 박민우 씨. 아직도 그들의 개 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박민우가 씁쓸하게 웃으며 재킷을 벗어 던졌다. 개라고 해도 좋고 늑대라고 해도 좋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남았다는 거지. 지호야,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총장님께 잘 말해서 목숨만은 살려주마. 거절합니다. 전우를 팔아넘긴 목숨 따위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쉽구나. 박민우가 손짓했다. 뒤에 있던 용병들이 달려들었다. 지효는 손에 든 너클 장갑의 스위치를 켰다. 지지직. 푸른 전류가 흘렀다. 비키십시오. 지효가 파고들었다. 선두의 용병이 곤봉을 휘둘렀지만 지효는 곤봉을 팔로 막아내며 너클 낀 주먹으로 놈의 옆구리를 쳤다. 으아! 전류에 감전된 용병이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남은 셋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지효는 벽을 타고 뛰어올라 한 놈의 머리를 무릎으로 찍고 착지와 동시에 다른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타격은 벼락처럼 매서웠다. 순식간에 용병들이 제압되었다. 이제 남은 건 박민우뿐이었다. 박민우는 품에서 단검을 꺼냈다. 707 시절
그가 지효에게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나이프 파이팅 자세였다. 배운 대로 해봐라. 청출 어람인지 확인해보자.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돌진했다. 칼날과 너클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챙, 챙. 쇳소리가 지하 로비를 울렸다. 박민우의 공격은 노련하고 묵직했다. 지효의 어깨가 베이고 뺨에 생채기가 났다. 하지만 지효는 물러서지 않았다. 박민우가 지효의 목을 노리고 찌르기를 들어왔다. 지효는 피하는 대신 앞으로 파고들며 자신의 왼팔을 내주었다. 푸! 칼이 지효의 왼쪽 팔뚝을 꿰뚫었다. 지효야, 박민우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 찰나의 망설임. 지효는 고통을 악물고 오른손 너클로 박민우의 명치를 전력으로 가격했다. 쾅! 박민우가 뒤로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칼을 놓친 그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했다. 지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에 박힌 칼을 뽑지 않고 박민우에게 다가갔다. 박민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효를 올려다보았다. 왜 피하지 않았어? 선배님이 가르쳐 주셨잖습니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라고. 지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박민우의 뺨에 닿았다. 선배님은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신 겁니까? 박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지효의 어깨를 잡으려다 떨구었다. 가라. 안쪽에 총장님이 있다. 조심해라. 박민우가 기절했다. 지효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을 움켜쥐고 서버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최민석이 준 해킹 툴을 꽂자 곧 잠금이 풀렸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곳에 이 악몽의 끝이 있었다. 서재 안은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고급 가죽 소파.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백발의 노신사 강영민 육군 참모총장.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온 지효를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마치 불청객이 들어온 것을 나무라는 집주인처럼 차분했다. 자네가 송지우 소령인가? 대단하군. 내 경호병력을 다 뚫고 여기까지 오다니. 강 총장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의 원흉입니까? 사설 부대를 만들어 민간인을 사찰하고 돈을 갈취하고 그게 군인이 할 짓입니까? 지효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원흉이라. 표현이 거칠군. 나는 애국을 했을 뿐이다. 강 총장이 천천히 일어났다. 군대의 예산은 줄어들고 정치인들은 우리를 개 취급하지. 나는 내 부하들을 먹여 살리고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을 뿐이다. 방법이 조금 거칠었을지는 몰라도 그 목적은 숭고해. 숭고? 당신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하들을 범죄자로 만든 게 숭고입니까? 당신은 군인이 아니라 그냥 제복 입은 깡패일 뿐이야. 지효가 다가가려 하자 강 총장이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겨누었다. 은색 리볼버였다. 더 다가오지 마라. 자네 실력은 알지만 총알보다 빠르진 않겠지. 총구가 지효의 머리를 향했다. 거리는 5미터. 지효의 부상당한 팔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다. 현기증이 일었다. 거래를 하지, 송소령. 자네가 가진 증거, 그리고 지금 보거나 들은 것들 모두 잊어라. 그러면 자네를 내 친위 대장으로 임명해주지. 돈, 명예, 원하는 건 다 줄 수 있어. 박민우처럼 쓰다 버리지 않겠다. 악마의 유혹이었다. 하지만 지효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지효가 천천히 가슴에 달린 단추를 가리켰다. 이 대화. 지금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거든. 뭐? 강 총장의 눈이 커졌다. 지효는 입고 있던 정복상의 단추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켰던 것이다. 최민석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비장의 무기였다.
지금 서울 시내 전광판 그리고 유튜브 모든 방송사 서버를 해킹해서 이방의 상황을 송출하고 있어. 당신이 뱉은 그 숭고한 헛소리들 국민들이 다 들었을 거야. 강 총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황급히 벽에 걸린 대형 TV를 켰다. 뉴스 특보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에는 강 총장이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과 지효의 피 흘리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다. 긴급 속보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자택 내부 영상이 해킹되어 송출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미친년이. 강 총장의 손이 떨렸다. 모든 게 끝났다. 그의 명예도 권력도 야망도. 죽어. 같이 죽자. 강 총장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건 지효가 아니었다. 강 총장이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다. 그의 손목이 붉게 물들었다. 서재 입구에 박민우가 서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벽을 짚고 서서 자신의 총으로 강 총장의 손목을 쏜 것이다. 그만하십시오, 총장님. 추합니다. 박민우가 힘겹게 말했다. 민우야, 네가 감히 나를. 우린 군인입니다, 총장님. 깡패가 아니 군인답게 책임을 지십시오. 박민우는 그 말을 끝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효는 떨어진 강 총장의 권총을 발로 차 멀리 보내고 강 총장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은 죽어서 편해질 자격도 없어. 살아서 법의 심판을 받고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 지효가 강 총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그녀를 잡으러 온 경찰이 아니었다. 진실을 확인한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하러 온 정의의 사이렌이었다. 지효는 창문 밖으로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피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끝났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 VIP 병실의 창문으로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송지효 소령은 천천히 눈을 떴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의료기계 소리가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었다. 왼쪽 팔과 어깨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지난 몇 년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드르륵.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덥수룩한 수염을 깔끔하게 깎은 이진수가 들어왔다. 양손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와 전복죽 통이 들려 있었다. 오, 깼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인 줄 알았네. 사흘을 내리 자더라고. 이진수가 너스레를 떨며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지효는 마른 입술을 떼어 물었다. 바깥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도 아니지. 단영민 총장은 구속됐고 그 라인에 있던 장군들 줄줄이 옷 벗었어. 네가 공개한 영상이랑 녹취록이 결정타였어. 국민들이 촛불 들고 국방부 앞에서 시위하고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니까. 이진수가 사과를 깎으며 킬킬거렸다. 내 인기는 뭐 말도 마. 천시판 영웅 참군인 송지효라면서 팬카페까지 생겼던데. 정치권에서도 너 영입하겠다고 러브콜 보내고 난리야. 지효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영웅. 그녀는 단 한 번도 영웅이 되기를 바란 적이 없었다. 그저 군복을 입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박민우 선배는요? 이진수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자수했어. 감 총장을 쏜 건 정당방위 및 긴급 피난으로 참작되겠지만 그동안 불법 사설 부대를 운영한 죄는 피할 수 없겠지. 지금 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야. 너 깨어나면 꼭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어. 이진수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꺼내 건넸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본인이 지켜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걸 네가 다시 알려줬어. 지효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선배는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렸던 길을 되찾은 것이다. 일주일 후 지효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했다. 아직 혼자 걷기에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그때 저 멀리서 정복을 입은 군인 한 무리가 다가왔다. 어깨에 별을 단 육군 인사사령관과 참모들이었다. 지효는 본능적으로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사령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앉아있게, 송소령. 아니, 송중령 진급 예종자. 사령관의 말에 지효의 눈이 커졌다. 자네에 대한 징계는 전면 취소됐네. 오히려 군의 자정작용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 수여와 함께 1계급 특진이 결정됐어. 그리고 사령관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네가 원한다면 다시 707 특수임무단으로 복귀시켜주겠네. 이번에는 마스코트가 아니라 정식 작전팀장으로 말이야. 자네의 그 기백이라면 후배들을 잘 이끌 수 있을 거야. 꿈에 그리던 제안이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땀 흘리고 작전을 수행하는 살. 명예를 회복하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살. 하지만 지효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정원 한 구석에서 아장아장 걷고 있는 어린아이와 그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머물러 있었다. 지효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사령관과 참모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거절이라니? 이유를 물어도 되겠나?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총을 들고 적을 죽이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요. 부조리에 맞서고 약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용기. 그것이 진짜 군인 정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효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저는 야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가고 싶습니다. 생도들에게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군인의 정신과 가치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2의 김철수, 제2의 강영민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뿌리부터 바꾸고 싶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령관은 지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내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역시 송지효답군. 알겠네. 자네 같은 교관이 있다면 우리 군의 미래도 어둡지만은 않겠어. 사령관이 지효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경례였다. 충성. 지효도 휠체어에 앉은 채 절도 있게 경례를 받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어 서울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 지효는 전망대 난간에 기대어 눈 덮인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수만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는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 시민들의 삶이 있고 가족들의 웃음이 있고 평범한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거창한 국가 이념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바로 저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 그 자체였다. 여기 있었네? 이진수가 캔 커피 2개를 들고 다가왔다. 그는 이제 흥신소 일을 접고 정보보호업체에 정식으로 취직했다고 했다. 안 추워? 팔은 좀 어때? 비 오면 좀 쑤시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견딜만해요. 지효가 따뜻한 캔 커피를 받아주었다. 내일부터 출근이지? 육군사관학교 호랑이 교관님. 호랑이 아닙니다. 그냥 선배로서 가는 겁니다. 그래. 생도들 다 죽었다 이제. 송지효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릴 텐데.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웃음소리 덕분에 춥지 않았다. 지효는 다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진수 씨,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군복의 무게가 무엇인지요. 지효는 자신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군복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입는 갑옷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주기 위해 입는 수의였습니다. 언제든 죽을 각오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게 제가 입은 이 옷의 의미였습니다. 이진수는 장난기를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멋진 말이네. 그거 내일 생도들한테 첫 수업 때 써먹으려고 준비한 멘트지? 들켰습니까? 지효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눈발이 점점 굵어졌다. 하얀 눈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듯 소란스러웠던 지난날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다. 지효는 난간에서 몸을 떼고 돌아섰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놓여 있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르침을 받을 수많은 후배들이 그리고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함께할 것이다. 가시죠. 내일 수업 준비하려면 바쁩니다. 지효가 앞장서 걸었다. 눈 위에 그녀의 발자국이 또렷하게 찍혔다. 그 발자국은 흔들림 없이 곧게 뻗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별처럼 그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날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 중령 송지효.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